김 소장님의 뉴스 브리핑. 자, 다음 데일리한 기사고요. 서울 주택 공급 충분하다는데 시장은 계속 불안.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연평균 약 43,000 가구로 이전 10년 평균, 5년 평균 대비 약 32에서 3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서울 아파트 공급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수치로 보면 정말 공급이 증가하고 있는데 왜 시장이 계속 불안하다고 하는 거죠? 공급이 시장은 계속 불안하고요. 네. 어쩔 수 없어요. 시장이라는 게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고정된 시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서울 시장은 한 번도 그렇게 평탄하게 간 적은 없어요. 오르든지 내리든지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시장이 형성돼 있었던 것들이기 때문에 이 불안하다는 표현보다는 그냥 유동성 장세다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가 아니라 이게 좀 왔다 갔다 한다, 흔들림이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서 가격이 맞춰져 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럼 소장님은 주택 공급 충분하다고 보시는 입장이세요? 제가 이 말은요, 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의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라는 말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맞는 거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틀린 건데, 네. 이게 참 애매해요. 그러니까 서울의 주택 수는 일단은 원리 원칙대로 말씀드리면요, 부족합니다. 네. 원리 원칙대로는 부족하고. 네. 그러면 왜 부족하냐면요, 네. 서울의 집이 부족하니까 일기 신도시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예, 일기 신도시가 존재하는 한 서울은 무조건 부족하다고 보셔야 돼요. 수요가, 그러니까 네. 공급이. 네. 근데 이것들이 왜 충분하다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 공급되는 양만 보면은 많은 분들이 신규로 분양받는 숫자가 있을 텐데 그 숫자만큼은 늘 공급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아파트, 살고 싶어하는 지역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지역을 다 똑같이 살고 싶어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돈이 없기 때문에 그 지역을 선택하시는, 돈이 없기 때문에 그 아파트를 선택하시는, 아파트를 선택 못하고 단독 다세대 빌라 혹은 원룸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주택들까지 다 포함해서 집수가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거는 틀린 말이죠. 저희가 너무 아파트 얘기만 해서 저도 이 기사를 읽으면서 네. 이 지금 그 늘어나는 물량을 당연히 아파트라고 생각을 했네요. 그러니까 지금 공급되는 양을 보면은 네. 단독 다세대 빌라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작년보다 거래량이 아주 많이 줄진 않았어요. 네. 근데 아파트가 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물이 없다거나 그래서 좀 거래가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대출이 안 나온다든가. 근데 이제 이렇게 좀 시세가 싼 주택들은요, 오히려 거래가 또 제일 잘 되기도 해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이렇게 좀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공공에 계신 분들이. 그러니까 충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축이든 구축이든 시장에 매물이 쌓여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매물이 없어요. 없으면 부족하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시장에 신축이든 구축이든 매물이 있어서 살 사람들이 골라 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남아도 상관없어요. 지금 남으면 남은 대로 그냥 그것들은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시세가 빠질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시세를 빠뜨릴 생각을 해야지 분양가를 누른다고 그래서 집의 시세가 빠지냐. 절대 그렇게는 안 빠지는 것들이잖아요. 서울 주택 공급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팩트고요. 충분하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이게 필요한 양만큼 공급이 되는데 그 공급된 양들이 의미 없는 지역에 공급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결국은 가격이 빠지지 않았으면 하는 지역 가격이 빠지게 하는 악영향을 주기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표적인 지역이 서울은 아니지만 일산이었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좀 수요 조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지역에 이분들이 어디를 희망하고 있고 어떤 아파트를 좋아하는지. 예, 그래서 정말 그것들을 이렇게 좀 공급으로 해소해 줄 수 있는지, 없다고 하면 다른 대안은 뭔지. 결국은 공급으로 수요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러면은 그 몰려있는 수요를 분산시켜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분산시켜야 돼요? 지역을 옮기게 하던가 아니면은 시기를 기다리게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기를 기다리게 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올해 2만 세대가 공급이 되고 내년도 2만 세대가 공급되고 후년도 2만 세대가 공급돼. 이렇게 언제 공급된다는 얘기들을 늘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올해 못 사면 내년 사면 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집을 사시는 분들은 제가 몇 번 인터뷰도 해보고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내년에 후년에 집이 얼마큼 공급되는지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지금 모르니까 미래가 불특정하고 불안하니까 지금 집을 사시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시기를 수요를 분산시킬 수가 없어요. 결국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 시장이 불안하다고 말을 하는 것들이고요.
또 하나 지역을 분산시키려고 하면요. 신도시를 만드는데 그냥 만들면 안 되고 이게 메인 일자리랑 연결된 신도시를 만들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GTX-B라든지 신안산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빨리 돼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경전철이라든지 그렇게 되면은 수요가 좀 분산이 돼요, 진짜. 예, 그런 것들이 선행되지 않고 집들 공급만으로는 수요가 분산되지 않는다. 그 사례는 지금 그 서북권, 일산을 주변한 서북권에서 이미 지금 벌어지고 있다. 예, 그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동남권은 늘 부족하고요. 서북권은 늘 남습니다. 예, 그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한국일보 기사고요. 30, 40 실수요자 기준기는 로또 청약, 강남은 가점 70점 넘어야. 여기 지금 기사 내용을 보면 앞으로 이제 가점 1순위 청약 가점이 최소 60점은 넘어야 서울에서 당첨을 기대할 수 있고 강남은 70점은 돼야 안정권에 들 거라고 분석을 했어요. 70점이 안정권인가요? 70점 여기 예시 들어준 걸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20세에 청약통장을 만들고 30세 이후 10년간 전월세만 살았던 1980년생 실수요자가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뒀다고 가정해도 가점이 57점이라고 합니다. 근데 웬만한 곳은 이제 50점 정도는 명함도 못 내미는 수준인 거죠, 서울에서는. 좀 잘 모르겠어요. 왜 다 자꾸 모르겠어요.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책이 너무 잘 바뀌고요. 특히 청약지도 같은 경우는 IMF 정지영이 그 대한민국 청약제도라는 책을 썼잖아요. 네. 상반기 베스트셀러인데 그 책 추가한 다음에 청약제도가 4번이나 더 바뀌었어요. 그럼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게. 그쵸. 네, 그러니까 네. 본인들도 만드시는 분들도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단기적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자꾸 그러니까 수정하다 보니까 이게 예쁜 집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엉뚱하게 탑이 되고 있어요, 집이 아니라.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좀 정확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들 중에서 무주택자들한테 우선권을 주고 싶으신 것인지 젊은 층들에게는 기회를 주고 싶지 않은 것인지 차라리 그걸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명확히 못할 겁니다. 왜? 투표권이 날아가니까. 그쵸?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 신혼부부는 특별공급 혜택이라도 있는데 그 이제 매스에 대주도 않고요. 희망고문 그걸 절대 기다려고 하시면 안 돼요. 3040에서는 이 기준대로라면 당첨이 너무 어렵다라는 3040에 신혼보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하시는데 네. 일단 특공은요 매스대 안 되고요. 네. 더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활용을 해야겠죠.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분양가 상한제를 하게 되면은 가격이 더 내려가죠. 그쵸. 내려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문제라고 할 수도 있고 장점이라도 할 수 있는데 경쟁률이 더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당 5천짜리 청약에 신청하시는 분들하고 평당 2,500에 신청하시는 분들하고 그 양의 숫자가 완전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그 더 많은 가점이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결국은 젊은 층들이 더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올 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한양 수준이었나요, 청량리요? 10몇 점짜리 그 당첨자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거의 진짜 사회 초년생인 것들이거든요. 저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그러면 청약 제도 같은 경우는 청약을 가입한 지 한 20년 차, 15년 차가 되지 않으면은 의미가 없는 청약 제도가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러면 뭐냐면은 청약금을 놓죠. 청약금이 어디다 쓰는 건 줄 아세요? 주택기금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라에서 그 민간 돈을 가져다가 그냥 쓰는 거죠. 물론 이제 이자를 약간 주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게 청약 제도니까 좀 그래요, 솔직히. 이게 좀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여기서 키 이슈는 뭐냐면요, 말씀드린 대로 가점이 60점 이하가 되면요 당첨이 안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40점대까지는 그래도 서울에 있는 것들 지금 부양 평형대가 많거나 인기가 없는 타입 같은 경우 됐는데 지금 인기가 없는 타입들도 60점이 넘어가지 않으면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84점 만점에 82점이 평균이 나왔다고 하는 게 이게 좀 웃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나이가 좀 있고 현찰도 많고 그런 분들, 그 현찰이 많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대형 평형 같은 경우는 이제 추첨제가 있어요. 네. 그것은 대부분 9억에 넘어갈 테니까 중도금 대출도 안 나오고 나중에 대출도 안 나오기 때문에 현찰이 많으신 분들밖에 못 들어간다. 그런 것들이거든요. 진짜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진짜 서울이든 경기도든 그 이쪽에 메인 입지의 일자리로 출퇴근할 수 있는 지역들을 다 구분을 해서 몇 분이 걸리는지 표시를 한 다음에 어떤 아파트들이 있는지 다 표시를 해주고 그 분양한 아파트 중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격을 다 일단 이게 좀 차별화해서 보여준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해에 청약을 받을 사람들 신청을 하게 한 다음에 거기서 진짜 투표 복권 뽑듯이 뽑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정 기준을 정해놓은 다음에 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다 되는 걸로 해야지. 이렇게 되면은 진짜 3040은 분양받을 가능성이 제로예요, 제로. 네. 개인적으로 조금 모순된 뜻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이 보기 위해서는 일단은 분양가도 높은 것도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낮은 것도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낮은 쪽은 공급에서 책임지고 높은 쪽은 민간에서 책임지고 그리고 지역도 좀 정확하게 언제 공급이 되는지 분명히 쫙 그게 밝힌 다음에 거기서 정말 공정한 투표를 하게 한 다음에 그렇게 갖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제도가 완전 누더기 같아요, 진짜.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본인들도 모르는 거 있는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정리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경제 다음 기사고요. 건설띠워 내수 살리기 16조 SOC 카드 꺼낸 정부. 와, 16조의 SOC 조기 추진. 근데 이제 SOC는 게다가 이제 건설 쪽 SOC는 부동산 투기를 조정하는 거라고 약간 지향하지 않았었나요? 괜찮을까요? 2017년도에 문재인 정부 네. 취임하면서 그렇게 했었죠. 네. 그 경제 담당하셨던 두 높으신 분들이 SOC는 하지 않겠다. 했죠. 왜냐면 부동산 투기를 조정한다고. 근데 작년부터는 계속 SOC를 계속 하겠다 비용도 늘리고 좀 그러고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 초기 2년도는 SOC 비용을 줄였었고 지금 이후부터는 SOC 비용을 늘려서 좀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거를 잘했다라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정책을 바꿀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건 좋은 방향으로 살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무상으로 돈 공짜로 주는 것들보다 저는 교통망을 더 편리하게 해주고 차라리 교통비 바우처를 주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청년층들한테도 무상으로 주는 것들보다는 그러면은 그 바우처도 돈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이게 철도 운영하시는 회사로 돈이 들어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선순환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돈을 주면요. 그 돈을 어디다 쓰는지 모르잖아요. PC방에 가는지 술집에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바우처를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바우처를 줄 수 있는 사회 간접 자본을 많이 만드는 것들은 정말 좋다. 예, 그런 생각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돈을 많이 쓰는 데가 도로. 너무 좋은 일이고요. 도로는요. 그 거주지가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철도는 출퇴근 가능 범위가 넓어진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공공주택. 이렇게 자가로 살 수 없는 분들한테 많은 살집이 생긴다는 것들이죠. 너무 좋은 일들이기 때문에 이건 진짜 100번 칭찬해보고 싶고요. 16조가 아니라 50조, 100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제가 제 세금을 제가 더 낼 테니까 좀 마음껏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싶네요, 진짜.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넘어가도 될까요? 네. 진정하시고요. 제가 네. 번 거보다 더 드릴 수는 없어요. 네. 갑자기 꼬리를 내리시는. 자, 다음 파이낸셜 뉴스고요. 마지막 뉴스입니다. 제목 그대로예요. 전세 대란 재현하나 분상제 후폭풍 2022년 입주 물량 급감. 네, 어떻게 전망하세요? 아까 그 연구원 그 전문가 세 분이 했었던 네. 내용이랑 똑같은 내용인데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전세 대란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겁니다. 네. 왜냐면은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 전세가가 빠졌었거든요. 누적으로 빠졌었는데 저도 최근 데이터를 보고 알았는데 조금씩 전세가 마이너스에서 제로, 그러니까 보합에서 상승으로 터닝됐는데 이번 달 8월 달 들어서는 서울의 모든 구가 다 상승으로 터닝이 됐어요. 아, 모든 구가요? 예, 원래 네. 그러니까 1월 달까지만 해도 모든 구가 다 하락세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 나눠지더니 다 상승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매가 올라가는 거하고 전세가 올라가는 건 완전 다른 개념입니다. 매매가 올라가는 것은 실수요가 증가해서 올라가기도 하지만 투자층들이 많아져서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2013년도, 2015년도 사이의 갭투자 전성시대에는 거의 80, 90%가 투자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작년에 2017년도, 18년도는 제가 실거주자 위주로 거래가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정부에서는 그걸 인정 안 하셨고, 많은 또 부동산에 색안경을 끼시는 분들이 그걸 안 믿으셨었는데, 이제는 전세가가 올라가는 게 벌고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세가는 뭐냐면은, 전세에는 투자가 없어요. 다 실수요입니다. 그러면 실수요자들이 비용을 더 주고서라도 이 아파트, 이 지역에 있는 이 아파트에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거기가 수요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급된 물량보다 수요가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가격은 늘 똑같습니다. 공급 대비 수요가 많을 때 올라가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건 투자 수요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실수요가 증가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서울시장에 실수요가 증가한다? 실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은 투자 수요도 증가해요. 그건 따라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수치를 좀 꼼꼼히 보셨다라고 판단을 했고,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이런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 실시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양가를 누른다고 해서 수요가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잠시 누르는 것들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그냥 솔직하게 이 상황을 인정하고 수요를 분산시키는데, 지역으로 분산시킬지 시기로 분산시킬지 두 가지 전략을 다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공급되는 양이 정확히 어디에 언제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밝혀야 돼요. 이명박 정부 때요, 보금자리 주택을 그렇게 했었어요. 언제 어디에 얼마큼 싼 가격으로 공급하는지 밝히니까 사람들이 다 기다렸어요. 네. 예. 근데 실질적으로 기다리신 분들이 다 그 보금자리를 분양받지 못했지만 기다리셨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없어요. 지금 밝힌 거는 3기 신도시 30만 호인데, 말씀드렸죠? 지금 이거는 지금 가뜩이나 공급량이 많은 지역에 더 몰려있거든요. 그 3기 신도시도 좀 입지를 바꾸셨으면 좋겠다는, 양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도 해봅니다. 아무튼 지금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입지에는 전세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하다. 정부도 필요하고 기업체도 필요할 것 같고요. 전세를 준비하고 계셨던 여러분들도요, 좀 전략을 달리 갖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세가가 빠지길, 역전세 난다는데 역전세 나는 지역 가시면 안 돼요. 그건 나쁜 입지입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오히려 전세가가 올라가는 입지가 좋은 입지니까 그 지역에 전세를 사시면서 그 지역에 어떻게 들어가실 수 있는지를 고민하시는 게 오히려 합리적인 부동산 생활이다. 그런 제안을 드리면서 오늘 뉴스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무거운 얘기들이 또 많은데, 좀 합리적으로 헤쳐나갔으면 좋겠고요. 지금 세상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인물 때문에 지금 뉴스가 거의 지금 도배가 돼 있거든요. 지금 그거 말고 우리가 할 일들은요, 너무 많단 말이에요. 지금 경제도 안 좋은데 어떻게 하면 좀 일자리를 더 창출하고 어떻게 하면 의식주 생활을 더 안정화시킬까를 좀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치적인 이슈보다는 경제적인 이슈가 조금 더 실생활에 다가오는, 그런 좀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